아내를 떠나보낸 뒤 나는 오래도록 집 안에서 한 걸음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그녀의 빈자리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서랍 속에서 아내의 마지막 글씨를 찾았습니다. 당신이라도 바다를 보세요. 그 한 줄 때문에 이른둘의 내가 처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야기를 시작 전에 엄마, 구독, 좋아요 눌러줘. 이른둘의 새벽은 유난히 어둡고 조용하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눈이 먼저 떠졌다. 35년 동안 새벽 5시에 울리는 알람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정년 퇴직을 하고 난 뒤에도 몸은 그 습관을 놓지 못하고 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걸어갔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먼저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곤 했는데 그 물 끓는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는다. 응답 없는 집 안을 바라보며 나는 잠시 숨을 고른다. 조용한 집은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거실 창가에는 아내가 생전에 고집스레 걸어두었던 얇은 흰 커튼이 아직 그대로다. 바람이 들어오면 살짝 흔들리는 그 모습이 꼭 그녀의 손짓 같았다. 여보, 또 하루가 시작되네.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이 낯설었다. 누군가 들을 것도 아닌데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나는 올해 72. 이름은 박준호. 짧게 깎은 회색 머리와 바람에 그을린 얼굴. 오래된 주름이 깊게 파인 미간. 삶이 얼굴을 만든다더니 나는 어느새 버티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 혼자 사는 이 집에서 나는 이제 아버지도 남편도 아니다. 그냥 세월을 조금 더 버텨가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다. 주방으로 걸음을 옮긴다. 싱크대 위에 얹힌 작은 양은 냄비, 그 옆에 놓인 낡은 도마. 아내는 늘 그 도마에 아침 반찬을 썰었다. 도마에 남아있는 칼자국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본다. 그녀가 떠난 지 5해가 지났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감촉은 꽤 생생하다. 당신 손이 참 작았지. 친구처럼 중얼거리며 냄비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식탁에 앉았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아내의 사진이 있다. 검은색 가디건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향해 조용히 앉아있다 보면 지금도 아내가 준호 씨, 밥 먹어요 하고 부를 것만 같다. 하지만 집 안을 채우는 건 고요함 뿐이다. 은퇴한 첫 월요일 아침이었다. 그날만큼은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보다 일하는 곳에 내가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남들처럼 여유를 즐기는 법을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잘 알던 아내는 이제 없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났다. 당신은 너무 오래 일만 했어요. 이제는 당신을 좀 살아봐요. 그 말이 내 귓가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는 건 그녀가 곁에 없기 때문이겠지.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마 아내는 생전에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바랐을 것이다.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는 평범한 시간, 며칠이라도 함께 떠나는 작은 여행, 똑같은 드라마를 보며 함께 웃던 그 소소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을 나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다. 그리고 결국 너무 늦어버렸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싱크대 아래쪽 문을 열었을 때였다. 가끔 손걸레를 두던 자리에서 낯익은 종이가 하나 떨어졌다. 나는 허리를 굽혀 종이를 집어들었다. 아내의 손글씨였다. 잉크가 조금 번졌지만 또렷했다. 준호, 당신은 일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이에요.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가슴속까지 파고들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신호를 외면하고 살았다. 이제 와서야 그 소리를 듣는다니. 참,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다. 아내가 떠난 날이 떠올랐다. 작은 병실, 창문 너머로 어둑해져 가던 하늘. 내 손을 꼭 잡고 아내는 말했다.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요. 당신 안에 당신을 좀 챙기면서.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지키지 못한 약속이 많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그날 저녁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아내가 모아두었던 영수증, 오래된 편지, 여행 브로슈어,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나는 그 수첩을 천천히 펼쳤다. 아내의 버킷리스트였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당신과 단둘이 여행 가기. 못 간다면 당신이라도 꼭 가기. 나는 수첩을 조용히 덮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내가 원했던 건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단순한 걸 나는 왜 미뤘을까? 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이 바라던 삶을 이제라도 살아볼게. 말이 끝나고 집 안에는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 가만히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새로운 인생을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나는 오래 묵혀두었던 마음을 꺼냈다. 아내의 흔적이 남은 이 집에서 다시 나라는 사람을 살아보기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이라는 걸 믿어보기로 했다. 아내의 버킷리스트 수첩을 덮은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글씨가 자꾸 떠올랐다. 당신이라도 꼭 가기. 그 말은 마치 아직도 아내가 내 곁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분명한 울림으로 가슴에 남아 있었다. 평생을 일만 바라보고 살았던 나는 여행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출장은 많이 다녔지만 여행은 아니었다. 가던 곳도 정해져 있었고 일정도 남들이 짜준 대로였으니. 하지만 이번만큼은 누군가 정해주는 일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른 길을 걸어보고 싶었다. 아내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겠지만 그녀가 남긴 말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고 싶었다. 첫 여행지는 어디가 좋을까? 아내와 나는 생전에 몇 번이고 말만 하고 가보지 못한 곳이 있었다. 바로 통영. 아내는 바다를 특히 좋아했다. 수평선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책장을 열어 아내가 남겨둔 브로슈어를 다시 꺼냈다. 통영 바다길. 브로슈어의 표지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는 통영의 푸른 바다 사진이 여전히 선명했다. 아내가 마지막 해에 이 브로슈어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그 페이지를 조심스레 넘기며 속삭였다. 여보, 나 먼저 다녀올게. 여행을 준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처럼 혼자 사는 노년에게는 더더욱 짐을 챙길 생각만 해도 막막했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다. 나는 일단 방 한가운데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 때 사용했던 가방이었다. 손잡이는 조금 낡았고 구석에는 작은 흠집도 있었지만 가방을 열었을 때 나는 묘하게 따뜻한 냄새가 난다고 느꼈다. 아내의 손길이 스며 있는 것 같은 아주 은은한 냄새. 여보, 나 출발해볼까? 대답은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시동을 켜는 듯했다. 옷을 한 벌씩 가방에 넣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을 간다고? 하지만 곧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나? 평생 아내에게 미안했던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후회가 나를 조용히 앞으로 밀었다. 준비를 하던 중 문득 서랍 속에서 작은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내가 남겨둔 봉투였다. 준호 씨에게라고 적힌 글씨가 바로 눈에 띄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짧은 메모와 함께 작은 바다 모양의 키링이 하나 들어 있었다. 아내가 아플 때쯤 통영 여행을 준비하면서 미리 사두었다던 그 키링이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언젠가 혼자라도 바다를 보면 내 마음도 그 바다에 닿을 거예요. 키링을 손바닥에 쥐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보, 고맙네. 당신 덕분에 내가 나가본다. 그 말이 방 안에 고요히 떨어졌고 초침 소리와 함께 시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행 출발 하루 전날 밤, 나는 거실 불을 다 끄고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평온했다. 나는 그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다. 여보, 나 무섭네. 혼자 여행이라니 생전 처음이야. 근데 말이야, 당신이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서성일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는 사진에 손을 얹었다. 차갑지만 익숙한 감촉이었다. 당신이 하라고 했던 삶,
그거 늦게나마 해보려고. 말을 마치자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눈물보다 더 깊은 마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일까. 그날따라 마음이 유난히 차분했다. 드디어 출발 당일 아침,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고 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찬 바람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여보, 나 다녀올게. 집 문을 닫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그리고 나는 72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을 시작했다. 그 여행의 첫 걸음은 두려움이었고 그 다음은 설렘이었으며 그 모든 밑바탕에는 아내가 남겨준 사랑이 있었다. 통영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버스터미널에서 내리자 바닷바람에 실린 짠내가 먼저 코끝을 스쳤다. 어쩐지 그 향이 무척 익숙했다. 아내가 좋아하던 바다 냄새였다. 숙소는 바닷가 근처 작은 여관이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을 오래 바라보니 가슴 속에서 묵직하던 것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었던 바다야.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짐을 내려놓자마자 나는 곧장 바다로 향했다. 통영 바다는 아내가 사진으로만 보여주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었다. 파도 소리는 잔잔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바람은 오래된 사람의 손길처럼 느리게 스쳐갔다. 나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천천히 걸었다. 모래가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 오래 묵혀둔 감각을 깨우는 것 같았다. 한참을 걷다 파도 앞에 멈춰서자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바다는 마음을 비우는데 참 좋다니까. 그 말이 왜 이제야 내 안에서 이렇게 울리는지. 아내는 늘 그런 말을 했지만 나는 그저 흘려듣기만 했다.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걸 나는 이제야 후회하고 있었다.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 작은 벤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원래는 누구나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벤치일 텐데 나는 그곳에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아내가 마지막 해에 나에게 보여주며 여기서 당신이랑 꼭 앉아보고 싶다고 말했던 그 사진 속 벤치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며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여보, 여기에 우리 둘이 앉았어야 했는데. 대답 없는 말을 던지고 나니 가슴 한편이 쓰리게 저려왔다. 아내가 있었다면 어깨를 기댔을까? 혹은 내 손을 잡으며 또 여기 참 좋다고 말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파도 소리가 조용히 나를 진정시켰다. 마치 바다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 나는 통영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내와 늘 TV에서 보며 언젠가 꼭 가서 먹어보자고 했던 곳. 특히 시장 안에 있는 작은 분식집의 충무김밥을 아내는 유난히 먹어보고 싶어 했다. 나는 그 집을 찾아 오래된 골목을 따라 걸었다. 시장 골목은 활기가 넘쳤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충무김밥을 주문했다. 큼지막한 무김치와 조그맣게 말린 김밥이 접시에 담겨 나왔다. 한 입 먹자 바다 향이 입안에 퍼졌다. 아내와 함께였다면 나는 이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이 먹고 싶다던 거야. 내가 대신 먹고 있어. 목이 살짝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이 여행은 눈물을 쏟으러 온 여행이 아니었다. 아내가 바라던 걸 늦었지만 지켜보는 여행이었으니까. 점심을 마치고 시장을 나와 다시 바닷가로 걸었다. 그때 문득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내 손에 쥐고 있던 바다 키링이 작게 흔들렸다. 나는 그 작은 흔들림이 아내의 손짓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오래 묵혀둔 감정 하나가 조용히 내 안에서 풀렸다. 아내를 잃은 삶이라는 생각에 갇혀있던 내가 아내가 남겨준 삶으로 한 발 더 걸어 나가고 있다는 걸 나는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내는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을 따라 오늘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느린 걸음으로 해안 길을 걸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다, 키링이 작은 금소금으로 딸랑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아내가 내 옆에서 발걸음을 맞추는 듯한 느낌을 줬다. 여긴 참 당신이 좋아했을 것 같은 곳이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묘하게 따뜻했다. 그때였다. 바닷길 끝자락의 돌벤치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검은색 모자를 쓴 노인,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작은 스케치북을 펼쳐놓은 채 바다를 그리고 있었다. 그분은 혼자였고 파도와 햇빛만이 그 곁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그 옆을 지나치어다. 그림 속 바다가 현실보다 더 따뜻하게 보이는 걸 보고 걸음을 멈췄다. 노인은 내 발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었다. 눈매가 부드럽고 표정엔 오랜 세월이 만들어 놓은 온기가 있었다. 그림이 참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노인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바다는 그리는 사람이 누구든 늘 비슷하게 나와요. 워낙 좋은 곳이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나는 그의 옆 벤치에 조심히 앉았다. 침묵이 몇 초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바다와 바람이 대신 말을 이어주는 듯 했으니까. 여행 오셨어요? 노인이 물었다.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노인은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이 길을 자주 걸어요. 혼자 걷기 좋은 길이죠. 혼자라는 게 때론 위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에서 이상한 울림을 느꼈다. 마치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본 사람처럼 말했기 때문이었다. 잠시 망설인 끝에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제가 아내를 혼자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 길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냥 와봤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바다라서.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헤아릴 줄 아는 눈빛이었다. 혼자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해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겠군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고개를 갸웃하자 노인은 계속 말했다. 원래는요 떠나고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꽤 지나야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조금씩 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 말은 마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계속 마음속에서 되뇌던 생각들을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노인은 스케치북을 덮고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아내를 떠나보낸 지는 20해가 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시간 덕분에 조금 더 따뜻하게 기억하게 되더군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도 그렇게 될까요? 내 목소리는 거의 바람에 섞여 사라질 정도로 작았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럼요. 지금처럼 기억하려고 애쓰는 마음도,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다 당신을 앞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나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혼자 견뎌온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오늘 바다가 참 좋습니다. 천천히 많이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왜 이 바다를 보여주고 싶어 했는지 알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남긴 채 천천히 길을 걸어가 사라졌다. 아내는 내 삶을 붙잡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계속 걸어가길 원했구나. 나는 바다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나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네. 바람이 대답하듯 내 옆을 지나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아내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담겨 있는 듯 나는 그렇게 느꼈다. 통영에서의 마지막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느리게 흘러들었다. 그 바람 속엔 짠내도 햇살도 한낮의 소란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시간의 흔적 같은 온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여행 가방을 천천히 닫았다. 손잡이를 쥐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묘하게 떨렸다.
아내와의 기억을 안고 떠나온 여행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지 모른다. 여보, 나 이제 돌아가야겠네. 그 말이 방 안에 고요히 울렸다. 숙소를 나서기 전 나는 베란다에서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을 보고 있자니 아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늘 바다를 좋아한다며 수평선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하던 그 모습. 그녀가 생전에 보지 못한 이 풍경을 내 눈으로 대신 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어딘가가 조금씩 따스해졌다. 당신이 이렇게 예쁜 걸 나랑 함께 보지 못한 게 참.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말의 뒤엔 이제 죄책감이 아니라 고요한 그리움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바다를 향해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아내에게 조용히 작별을 고하듯 그동안 나는 돌아간다는 말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떠나버린 사실이 다시 선명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돌아간다는 건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자리로 내 두 발로 다시 걸어가는 일이라는 걸 나는 조금씩 알 수 있었다. 여보, 고맙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아마 평생 집 밖을 나오지 못했을 거야. 아내가 떠난 뒤 나는 늘 과거에 갇혀 살았다. 밥상에 앉아도, 거실에 있어도, 현관문을 열어도 어디서든 아내의 빈자리가 먼저 보였다. 마치 세상이 온통 텅 빈 것처럼 느껴졌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졌다. 그 빛은 마치 아내가 나를 바라보며 잘하고 있어요라고 말해주는 듯했다. 말도 없는 빗줄기 하나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도 하는 법이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잦아들며 골목이 고요해졌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이 집은 여전히 아내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여전히 혼자 사는 집이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집 안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가 아내의 사진 앞에 조용히 섰다. 그녀는 변함없는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나 잘 다녀왔네. 나는 사진 앞에 작은 키링을 올려두었다. 아내가 원했던 바다를 대신 보고 돌아온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당신이 떠난 뒤에도 내 인생이 남아있다는 걸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알았어. 나 이제 조금씩 당신이 바라던 대로 살아보려고 해. 말을 마치자 거실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백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불을 켜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어딘가에서 아내가 준호 씨, 금방 차 마셔요 하고 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목소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무르지 않았다. 그저 그 기억을 따뜻하게 떠올리고 나는 내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갈 준비를 했다. 여보, 나 이제 당신이 남겨준 삶을 조금씩 걸어가 볼게.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거실 커튼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보며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내가 있어도 없어도 내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흐름을 두려움이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엄마,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줘요.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바칩니다.